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384페이지 제4절에서 소송 조건 할 차례죠. 일단 1항 해가지고 소송 조건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소송, 다시 말하면 형벌권의 존부 있는지 없는지를 심판하는데 구비돼야 될 전제 조건을 우리가 뭐죠?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요. 2번 구별 개념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소송 조건이 결여가 된다면 형식 재판에 의하여 형식 절차를 뭐하게 돼요? 종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소송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재판했는데 그 사람이 무죄다. 실체법적 문제라면 그때는 어떻게 무죄 판결을 내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형식 재판에 의하여 형식 절차를 뭐하게 돼요? 종료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재판 안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자, 2번 2항에서 소송 조건에 종료해가지고 재판권이나 관할과 같은 일반적 소송 조건도 있고요. 또 친고죄의 고소처럼 특별 소송 조건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뭉뚱그려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 우리가 재판권이나 뭐 관할권 또는 친고죄에 있어서 친고가치 이걸 우리가 뭐죠? 소송 조건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절대적 소송 조건, 상대적 소송 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된다면 절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단하게 되면 뭐죠?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한다. 끝. 그 다음에 뭐 적극적 소송 조건, 소극적 소송 조건, 형식적 소송 조건, 실제 소송 조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 다음 제3항 소송 조건의 조사.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절대적이면 지가 알아서 조사하면 되고 상대적이면 뭐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 제4항 해가지고 소송 조건의 흠결의 효과 해가지고 1. 형식 재판에 의하여 종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 소송 조건을 결했다면 그때는 기각 판결이나 또는 관할 위반 판결을 내리면 되고요. 만약에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됐다면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2번 소송 조건 흠결의 경함인데 다시 말하면 한 개의 소송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제5강 소송 조건에 추안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 조건이 원래는 흠결이 있었는데 구비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됐을 때 그 하자가 추후에 추안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 소국설, 추안을 뭐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고소가 필요한데 고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가 제기된 후에 나중에 고소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뭐 되지는 않아요?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우리가 우측의 제4편에서 본격적인 공판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뭐죠?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기셔서 388페이지 오시면 제1절 해가지고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광이 넓은 의미로는 공판 준비 절차처럼 법원에 와가지고 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다 뭐라 그래요? 공판이라고도 하고요. 협의 좁은 의미로는 그 판사가 있는 공판정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을 우리가 뭐죠? 좁은 의미에서 공판 절차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2항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서 1. 공개조입니다. 우리가 공개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고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든지 재판 절차에 방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서 자꾸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공부를 책에서만 보니까 이게 자꾸 어떻게 느낌이 안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전철 타고 어디 가세요? 아무 법원이나 가가지고 점심시간 빼고요, 그죠? 가가지고 형사법정 가보면 반드시 뭐 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거든요. 그냥 쑥스러 하지 마시고 그냥, 그죠? 그 왠지 문 열고 들어가려면 막 쑥스럽잖아요, 그죠? 누가 또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가지고 떳떳하게 들어가지고 문을 딱 열고 시끄러우면 안 되죠. 조용히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 재판 과정을 다 볼 수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뭐 그 또 뭐 그런 재밌고요. 보시면 또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뭐에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하루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느낌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투자하기 아깝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뭐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아리까리하게 남아요. 그죠? 한 1시간? 이거 뭐, 어디 뭐, PC방 가기도 좀 시간이 애매하고, 또 기다리자니 멀뚱멀뚱 시간이 아깝고, 그럴 때 어디 가는 거예요? 만화방, PC방 가지 마시고, 한 번만 딱 법정 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해 보시면 아주 재밌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절차가 어떻게 피부로 팍팍 느낌이 오면서 요 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뭐예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나한테 다가오니까 한번 방청해 보시기 바래요. 아무튼 아무나 방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측의 메뉴에서 한 가지만 주의하셔야 되는데 네 번째 쪽 이러한 공개주의는 1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1심 법원뿐만 아니라 항소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것도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거죠? 방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할 것은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누구나 아무나 방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제한하면 안 된다는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방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3번 해가지고 한계가 나와요. 1번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에요. 뭐 뉴스 보니까 뭐 부녀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겠다고 막 어떻게 해요? 모이겠죠? 이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방청인의 수를 어떻게 해요?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번 특수사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뭐 국가의 안전보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공개하지 않더라도 심리 절차만 공개하지 않을 뿐 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공개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재판 갔을 때 이건 보지 마세요. 그죠? 형 선고하는 날 해가지고 누구누구는 뭐 3년 예전에 이런 건 재미없어요. 그냥 그때는 다른 법정 가가지고 심리하는 것을 구경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번 소년보호 사건은 원칙적으로 뭐죠? 비공개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거니까 법관은 그 사람이 보겠다고 할 때 퇴정 못 시키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질서를 훼손하거나 또는 뭐 그럴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퇴정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피해자 진술 시 피고인의 퇴정이라는 말이 한다. 이런 겁니다. 강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남자 보면 막 경기가 오고요. 꿈에 볼까 무섭고, 근데 오늘 가서 어떻게 해요? 피해자로서 진술해야 되는데, 그 인간 옆에서 어떻게 해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 인간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진술하기가 무서울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피고인을 뭐 할 수 있어요? 퇴정시키고 진술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과 녹음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건 느끼나요? 가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판 절차 같은 것이 이렇게 방송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사고 현장 같은데 휴대폰 찍어서 만약 공개하는데
재판 같은 경우는 잘 돌아다니지 않죠.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의 사진 촬영과 녹음은 원칙적으로 뭐가 되죠? 금지가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방송할 수 없고요. 또 사진 기자가 들어와 가지고 사진 촬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정에 관련 신문 기사 나오면은 보통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꼭 그러느냐? 아니다. 아니다. 피고의 동의가 있고 또 재판장의 허가가 있다면 그때는 사진 촬영과 녹음이 허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사진 촬영과 녹음은 뭐가 됩니까? 금지가 됩니다. 다만 피고의 동의가 있고요. 재판장의 허가가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구두변론주의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자 여기 서류에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 말로 해야 되고요. 3번 직접심리주의입니다. 따라서 공판정에서 직접 조사한 것만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그죠? 그 칼을 어떻게 해요? 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실질적 집적주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누구한테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증인이 나타났어요. 자, 직접주의고 실질적 실질주의니까 살인 현장을 봤습니다. 본 사람이 직접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셨습니까? 예, 저놈이 칼을 3번 찌는 거 봤습니다. 이래야 그것이 뭐예요?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지. 봤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본 게 아니라요 제가 그 친구가 바빠서 못 오고 제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분명히 봤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집중심리주의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었는데 지금 뭐예요? 집중심리주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는 자, 오늘 제가 판사예요. 오늘 판사해가지고 2시간 동안 재판했어요. 그죠? 재판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저놈이 죽인 게 맞네. 라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2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 판사는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게 가물가물하죠. 또 판사가 뭐 한건만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어떻게 검사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또 판사가 어떻게 듣고 나서 이놈이 죽인 거 맞는 거 같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한다래. 이래다가는 뭐 재판이 뭐죠? 한도 없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면 그 08기일 그날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건. 여러 개 사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집중 심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 다음 날 바로 계속적으로 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 심리주의라고 하고요. 취지 나와 있고 근거는 과거에는 형소법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막 질질 끌렸는데 지금은 형소법의 명문으로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적 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일은 판사는 한 가지 사건만 재판하고요.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날 연속해서 계속 심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2절,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에서 제1항 심판의 대상이 나오죠. 일단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에 한정됩니다. 자, 이게 이런 얘기죠. 공소장에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살인죄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심리하다가 강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자, 살인죄는 끝내고 자, 이제는 강도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2번 심판 대상에 관한 이론해 가지고 우리 판례는 이원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해서 현실적 심판 대상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심판 대상을 나누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공소장에 A라는 범죄에 대해서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기재된 것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죠? 현실적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범죄이긴 하지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유사한 B라는 범죄는 이걸 우리가 잠재적 심판 대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A라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면 요 잠재적 심판 대상인 요 B 범죄에 대해서 공소장을 변경 등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이원설이라고 하고요. 우리 판례는 이원설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 심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에서 1. 공소제기 효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송 계속 불거분리 원칙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4번 만약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죄라면 별도로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만약에 판결이 끝나게 되면 그 판결 효력이 미치는 범위 기판력은 요 A 범죄뿐만 아니라 동일성이 유지되는 전체에 대해서 기판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이 항에서 공소장 변경이 나옵니다. 이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일단 1.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장 내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뭐 할 수 있어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장 전체에 대해서 일부만을 뭐죠? 제외할 수가 있고요. 3.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소장 내용을 뭐죠?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 해가지고 1번 추가 기소와 공소 취소와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인정되려면 뭐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추가 기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요. 이 공소장 정정은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영찬이 범죄를 저지른 것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기소를 제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찬이 아니라 환이더라.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공소장 정정이라고 하고요. 좁은 의미에서 공소장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3번 제도의 취지. 자, 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느냐? 타이틀만 1.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 2. 공판,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위한 것이다. 3.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서 이러한 공소장 변경이 어떻게 해요? 인정된다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연역은 큰 의미는 없죠. 2번 공소장 변경의 한계. 반드시 뭐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따라서 만약에 동일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소장이 변경될 수는 없는 거죠. 1번 그러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해가지고 뭐가 동일성이냐 그래서 1번 기본사실의 동일성 해가지고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어떻게 해요?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어야 되고요. 이러한 기본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판례 입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것에서는 같아야 비로소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뭐가 허용되는 거죠?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공일성 인정 여부 해가지고 판례들이 쭉 나옵니다. 요렇게 판례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어디까지 나옵니까? 페이지 400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이렇게 판례를 잡다하게 나열한 이유는 시험 문제 지문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넣는 거니까요. 한번 쭉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하면 말장난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구나 정도의 뭐죠?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요한 판례라면 제가 따로 설명드릴 수는 기회겠지만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요? 400페이지까지 쭉 나오니까 쭉 어떻게 해요? 쭉 읽어보시는 거겠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오시면 3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이것도 뭐 특별한 것은 아닌데 401페이지에 뭐가 나옵니까?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 한번 볼까요? 401페이지입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에요. 일단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죠? 침해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방어권을 뭐예요? 침해한 거죠. 또 적용 법조문을 달리해서 판결하면 안 되죠. 이런 건 뭐죠? 방어권을 뭐예요? 침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는 안 되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건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원래는 안 되지만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죠?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런 얘기입니다.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론 어떻게 해요? 변경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친고죄요. 근데 고소가 취하됐어요. 그러면 그 범죄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지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어떻게 해요?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범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1번 필요성 판단 기준 해가지고 공소사실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사실 기재설 해가지고 공소장과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인정될 때는 공소장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사실 기재설에 따른 구체적 검토해가지고 1번 구속 요건이 뭐한 경우에 동일한 경우 그때는 공소장 변경 없이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때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1번 범죄의 일시 장소. 원래는 일시 장소가 잘못됐더라도 공소장 변경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판례도 먼저 같은 취지겠죠. 2번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경우 이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칼로 사람을 찔렸다고 해서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몽둥이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의 뭐가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이런 얘기죠. 칼로 사람을 찌겼다고 기소가 됐어요?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는 우리는 칼도 없었고 또 칼도 구입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방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방망이로 때려 죽였다고 유죄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범죄의 객체, 피해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물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4번. 예비 의무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지고 또 물론 뭐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기타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범죄의 일시나 장소가 잘못되거나 또는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이 잘못되거나 범죄 객체, 피해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예비 음모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크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죠. 그 다음에 2번 구속 요건이 다른 경우에 그죠? 그러면 일단 구속 요건이 다른 경우에 그때도 공소장 변경이 당연히 뭐죠?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방어권을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자, 핵심 판례 같이 주시고 다만 예외 가지고 축소 사실을 인정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좁혀주는 거니까 피고에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니까.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B번에서 축소 사실에 대한 심판의 재량 여부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원래는 우리 판례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 사실에 대해서 할지 말지는 뭐예요? 법원의 재량이다. 이런 식으로 판시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법원의 의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 A번 법적인 평가가 변경된 경우인데 그때는 굳이 공소장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용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게 된 경우죠. 그때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습니까?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그죠? 다만 물론 이것도 예외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봤더니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박스 밑에 B번 재수에 대한 평가 이것도 뭐죠? 공소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절차해가지고 우측에 1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검사는 서면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되고요. 2번 그 사실을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뭐합니까? 고지해야 하고요. 그다음 3번 언제까지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신청 시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사실심 종결 전 다시 말하면 구두 변론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거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박스 밑에 4 해가지고 이러한 공소장 변경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그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5번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 허가와 취소는 허가의 취소와 상소의 불허용에 나와 있는데 일단 허가에 대해서 법원은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결정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상소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법원은 스스로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결정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허가 결정에 대해서 상소할 수 없다는 것 별도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원칙은 검사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해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검사에다가
공소장 변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공소장 변경 요구라고 합니다. 일단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검사가 또라이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A라는 범죄로서 지금 공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A 범죄로서는 뭐예요? 무죄인데 B 범죄로서는 뭐 할 수 있냐면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사가 알아가지고 뭘 해줘야 돼요? 공소장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띨띨한 놈이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변경 안 하면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야 임마 정신 차리고 공소장 변경해 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요구의 시기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일단 재판이 시작되고 난 후에 되겠죠. 다시 말하면 판사가 재판하다 보니까 A 범죄는 아니구나 나는 이런 심증이 형성된 후에 가능하는 거니까 공소장 변경 요구는 1회 08 기일 전에는 공소장 변경을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한 번이라도 재판이 진행된 후에는 공판 심리 종결 후라도 제기하여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려면 뭐가요? 심증이 형성돼야죠. A 범죄가 아니라 B다. 따라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소장 변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요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변경 요구의 법적 성질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럽니다. 검사 이거 공소장 변경하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구두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소장 변경의 요구의 의무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법원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해둬야 한다 해가지고 마치 의무처럼 규정되어 있는데 의무로 거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죠? 재량으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사무는 원래 누가 할 일이에요? 검사가 할 일인 거죠. 그래서 법원이 꼭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꼭 공소장 변경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요구할 필요는 없고요. 요구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효과 1번 공소사실에 대한 효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효과 그죠? 명령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그에 복종할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는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검사도 법률 전문가잖아요. 요 A 범죄에 대해서 유죄라는 검사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근데 판사가 B 범죄라고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뭘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일단 명령이니까 검사는 일단 뭐죠? 따라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꼭 따라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검사가 아무리 봐도 판사 요구가 부당하고 이게 A 범죄라고 맞다면 공소장 변경을 변경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법원은 뭐죠?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에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소장 변경 후에 절차가 나옵니다. 1번 그동안의 공판 절차는 뭐가 돼요? 정지가 되겠죠. 2번 구속기간에 불산입해가지고 만약에 공판 절차가 뭐가 되세요? 정지됐다면 그 정지되고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 포함시키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공소장 변경 효과 심판 대상이 뭐가 돼요? 변경이 된다. 다시 말하면 비범죄가 더 이상 잠재적 심판 대상이 아니라 뭐로 바뀌겠습니까? 현실적 심판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소제기 무효 등이 뭐가 돼요? 하자가 치유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번 변경의 결과 재판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거는 뭐죠? 관할 사건을 해당 법원에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이송해야 되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공소시효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변경된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려면 요 공소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고요. 다음 강의 때 제3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